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현장 모습 연결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한 25분가량 동안은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모두 발언이 있었고 약 1시간 30분가량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말미에 이제 정성호 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그동안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예정된 시간 맞춰서 진행이 됐고 오후 2시에 한 2시간 정도 점심 식사 정회 후에 2시간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오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함께 계속 지켜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에 첫 인사청문회 평가를 먼저 잠깐 좀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검증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후보자가 가졌던 이런 개인적인 이 생각들, 역사의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생각들에 더해서 개인의 신상 검증, 다시 말해서 아들의 병역 문제라든가 부인의 이 그림 판매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증여세 논란 등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고요. 특히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도 검증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좀 무뎌진 모습, 좀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라든가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을 했습니다. 일부 부인이 1989년에 위장 전입, 아들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서 위장 전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역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제출이 돼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장 기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확인하겠다는 절차가 있는데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후보자의 역사의식, 국정 운영 방식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정말 초반에 진행 방식을 놓고 갈등이 벌어져서 제대로 검증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여야 의원들 모두 차분하게 그리고 후보자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최순실 청문회잖아요. 예. 그때에 비하면은 그 여야 의원들, 청문위원들이 역시 좀 긴장감 있게 그 검증은 하고 계시지만 그때에 비하면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긴 해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2시간여 저 진행이 됐지만 앞에 한 25분가량 전 자료 제출 공방 가지고 또 시간을 좀 허비한 점이 좀 아쉽다는 대목이 좀 하나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그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그 국정감사 하듯이 너무 많이 당신 얘기를 많이 해서 오전에 쭉 기억나는 게 그 위장전입 얘기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그다음에 과거 초창기에 예. 언론인 초창기에 썼던 컬럼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한 그 몇몇 군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한 답변 외에는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나 내일은 후보자가 좀 많이 소신 있게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할 시간을 좀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본인은 아니어도 아들과 관련한 민감한 병역 문제인데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자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의원님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민등록 초본이나 예. 아니면 당시에 그 의료 기록 같은 거 이런 게 금방 제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후보자가 곤궁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한 7, 8년 전인가요? 우리 김태호 경남지사, 네네. 그러니까 당시도 총리 후보자였죠. 그때 당시 낙마했던 게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랬어요. 딱 사진 한 장에서 내가 안다라고 박연처 회장이었나 안다라고 인정만 그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인정만 했어도 되는 거를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제 낙마를 하는데 지금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대목은 총리 지명자가 직접은 준비를 못했겠지만 실무자라고 아까 표현하신 예. 그런 분들이 초기 답변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조금 더 면밀하게 예. 검토하고 언론의 대응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신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실무진이 잘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앞서 25분뿐만 아니라 청문 내내 청문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텐데 그것만 준다면 괜한 의혹을 사거나 괜한 또 어떤 확대 해석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제출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청문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라면 예. 당연히 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 바로 확인이 가능한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자료들은 빠르게 제출을 해서 네. 국민들에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있고요. 예. 또 개인 그동안 뭐 전남지사라든가 또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보좌관들이 또 이제 이 양측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 어느 쪽에서 뭐 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개인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보좌를 했던 그룹들이 하고 또 공적인 이런 측면은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제출해 주는 것이 후보자의 사실은 정책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정말 국가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국정을 움직일 축이 없습니다. 네. 장관들은 이미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준이 된다면 빠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총리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국정을 정말 책임 총리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자료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해서 의원들이 이 검증하는 작업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좀 지적한 부분도 하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채무 변제 관련해서 사인간에 네, 뭐 네, 7천만 원 그 갚은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신고 시기를 놓쳤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원 의원 얘기하시고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인정을 하는데 오늘 내일간 청문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이 움직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그렇죠. 중요한 대목일 텐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고도성장 사회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간에 조금씩의 흥결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런 흥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는 전체 우리나라 인재풀상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는데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 흥결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건 인정할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출할 게 있다면 제출을 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하시라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는 게 좋고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돌아 말을 만들어 갈 게 아니라 예, 예. 솔직하게 뭐 좀 전처럼 시인을 한다면 네. 국민들은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그 남은 청문 기간 동안에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여쭤본 이유가 사실 그 후보자가 답변한 태도라든지 답변 시인 여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부인해 오다가 앞서서도 사진 한 장 때문에 낙마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른 시인과 인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네.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관련해서 채무 변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마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네. 이 가족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사실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증여세라든가 또는 채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됐을 때는 결국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그런 절차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또는 신고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는지는 분명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총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 결함이냐 네네. 아니면 절차상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와 해명을 드리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과거의 일들을 사실은 쉽게
본인도 사실은 검증하지 못하는 것들, 왜냐하면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혹시라도 누락이 돼 있다면, 그리고 후보자가 시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해서 후보자가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네. 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청문회에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 검증도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부 오전 시간이라 그 몇몇 의원님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가지고 그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조목조목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작하다가 시간이 아마 짧아서 7분밖에 안 예, 되죠. 짧아갖고 마무리를 못한 것 같은데 오후에 또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여당 의원님들은 너무 지금 물컹물컹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야당 의원님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많이 검증이 시작되는데 예.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네. 저는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안보의 문제나 그렇죠. 위안부 협상 문제 그리고 예.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정책 검증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후보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 윤우덕 의원님 같은 경우 뭐 60건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여쭙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과거 역사의 인식에 대해서 그거는 단답형으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은 오후나 내일이라도 좀 많이 좀 얘기 나와서 국민들이 좀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 이런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정권의 그 대통령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 보좌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줄 수 있게 그 청문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 입장을 한 가지씩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박명재 의원이 한 가지 단답형으로 이제 의견을 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사드 찬반 여부와 관련해서 총리의 입장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총리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신중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단답형으로 사실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과의 외교관계, 또 대북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여러 부분이 정말 섞여 있는 고차방 정식이거든요. 네. 어떤 사드 문제의 찬반보다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린 문제가 됐습니다. 예. 중국은 지금 뭐 의전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미국의 경우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복잡한 외교안보 지금 국제적인 사안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또 사드는 반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 남마처럼 얽혀 있고 일부 또 국내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는 과연 사드를 통해서 과연 남북 관계 북한의 그런 공격이 있다면 이것을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드가 가진 중국과의 그런 중국을 탐지하는 기능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 문제를 공동으로 풀면서도 또 국내에서 얽혀 있는 찬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절차의 문제다. 찬반은 총리 후보자가 여기서 청문회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당, 야당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협력을 구할 부분은 구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중한 답변이 도리어 국민들께 여기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이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순리에 따라 풀어나가는 그런 신중함 보이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수준의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여기서 만일의 경우 찬반 발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안이 일파만파 다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도리어 이 사안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사안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명재 의원이 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좀 지나치게 이제 모범답안 예. 말씀을 하셨고 예. 이어서 또 북한의 주적 주적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거기에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자일 때 하셨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 총리가 북한 내지는 군사 문제만 고려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답변을 하시고 네. 마지막 또 지난 정부의 그 소위 말하는 적폐라고 예.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여긴 또 분명하게 또 답을 해요. 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답변에 기왕이면은 일관되게 예. 네. 뭐 그 우리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모범 답안이 필요하다면 전체가 다 모범 답안이 가거나 아니면 이건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기회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똑같이 다 하거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 대목에서는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네, 네. 각각의 질문마다 좀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총리가 된다면,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정말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념의 갈등으로 사실은 그 부분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도 서로 이념을 부추기고 하면서 도리어 풀 수 있는 사안들이 남마처럼 꼬여버리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안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원칙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국정 상황은 어떠한가? 사실 그동안 쌓였던 이 적폐라는 잘못된 정치의 구조라든가 부조리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실태가 곳곳에서 제대로 이념으로 편가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과거의 적폐들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생각을 할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 그러나 외교 문제나 또는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는 사실 외교 문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떤 때는 자유주의적인 접근들, 상대를 포용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로 현실주의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일방만 강요하면 결국 그것이 도리어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외교적인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연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앞서서 한편으로는 이철희 의원이 이제 질의했던 제2국무회의와 관련된 입장을 물어봤을 때 지방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말하기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의 네. 발언만 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당장 뭐 입장을 지금 상황은 어떠니까 뭐 네.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본인의 아마 그 그런 식의 소신에 대해 의견이 나왔지 조금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어쨌든 지방 분권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네네. 제2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개헌 상황에 개헌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얼마나 지난 아닙니까? 예. 개헌의 사안이 지금 뭐 전문을 고치는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 선거 구조의 문제, 만일의 경우 이런 사안까지도 개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정말 개헌이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은 가져가되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되거나 도리어 국민들에게 분란이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그리고 국민 다수가 이런 방향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원칙은 확고하되 그러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소수 정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존중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야만 결국은 통합의 정치 또 협력하는 협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오늘 답변은 상당히 저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가 도덕성의 문제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예. 아무래도 의원들의 몫일 겁니다. 네, 네. 이 대부분의 이제 청문위원들이 오후 안에 이제 자료를 다시 네.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후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까도 관심인데요. 그 보니까 이제 오전에 있었던 아들 문제가 계속 여전히 오늘은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예. 병역 면제 문제 때문에. 예, 예. 근데 그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의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그 국정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바로 국정 컨트롤 타워가 좀 바로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우선 가야죠. 이 세계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바쁜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뭐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이제 언급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던 이야기고요. 갈등 현장을 좀 가고 싶다.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 또 그동안에 전임 정부에서 보여줬던 총리의 모습과 비교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국정 모든 사안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다루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할 때마다 NSC를 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국정 현안이 다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민생, 뭐 복지, 노동, 환경 각 분야의 일들을 사실은 적절하게 총리가 역할을 해주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해줘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사실은 과거 뭐 정부에서 있던 황교안 총리 아까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갈등 현장을 재임 기간 동안에 10차례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 예. 사실은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의 갈등들을 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그 현장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공감대를 가져가고 또 그분의 거기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함으로써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갈등 현장도 찾고요. 또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들, 결국은 국가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야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뭐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 배려를 한다 또는 예산에서 일정하게 순위 조정을 한다든가 충분히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국정에서의 네.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은 우리 국무회의가 어땠습니까? 우리 적자 생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뭐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 씨가 주말에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에서 의논한 내용 가지고 우리 장관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거 적고 있는 모습 뒤늦게 알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땅을 쳤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나중에 그 상황을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네. 상황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총리가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도 건의도 네. 드리고 장관들도 총리나 대통령에게 좀 기분 나쁜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총리 스스로도 만들어주고 또 대통령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일정 중에 첫날 오전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